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어, 이번 주 얘기 뭘로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실 월봉으로 따지고 보면 아직 양봉인데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피로감,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막 그런 것들을 좀 보시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과열과 버블 사이 어디쯤에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주제냐면 사실 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그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까? 그 조정이 얼마나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로든 조정이 옵니다. 뭐 그때 게임스탑도 잠깐 그랬었고요. 뭐 그 조정도 뭐 그렇게 길진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일단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약간 피로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뭐 테일 리스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리스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짱구로 굴려봐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좀 지금 예상 가능한 것 중. 물론 이렇게 해봐야 정말 게임 체인저는 지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서 벌어질 것 같은데 뭐 그때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지금 첫 번째 가장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고 오늘 지금 이거 또 새벽 1시가 넘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알람을 보니까 최고가를 갱신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6,350만 원인가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나오곤 하는데 물론 또 머스크가 좀 얼마 전이래 좀 전에 트위터에서 뭐 약간 뭐 솔직히 비싸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저 정도 받기도 하고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은 거의 뭐 이 머스크 형님이 다 이제 구제를 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양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일단 시총은 1조 달러를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다 1조 달러는 안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시총 대단합니다. 일단 2017년에 한번 그런 큰 호황이 있었다가 2018년에 크게 한번 무너진 이후에 사실 바닥을 잡은 거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마 페이팔도 사실 그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제를 받아들인다 해서 이제 살아났다가 뭐 살아났기보다는 이제 방향을 다시 돌리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건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높아서 심지어 테슬라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핫합니다. 핫한데 재밌는 거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머스크 얘기를 좀 했는데 머스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도기코인인가 뭐 왜 그 시바견 나오는 그 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코인계에서의 샤넬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기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출발이 아니 뭐 이렇게 코인 만들기도 쉬운데 뭘 그렇게 코인에 흥분하냐는 식으로 약간 비아냥 섞인 개발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비트코인 하나 너무 비싸니까 쪼개서 팔잖아요. 거래가 되잖아요. 그걸 할 만한 이제 알트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작은 액수를 위해서 뭐 도기코인 뭐 이런 트윗을 알렸더니 또 얘들도 엄청나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장마감도 없죠. 그런 시장 엄밀히 뭐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시장에 지금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개방된 시스템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과연 뭐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지만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경제 유튜브를 떠나서 일반 뉴스에서 나올 정도의 뉴스가 있었죠. 이제 테슬라가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을 샀고 나중에는 그 테슬라의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본 것만 해도 20 몇 프로 정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재밌는 게 기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산을 뭐 혹은 현금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만약에 비트코인 같이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편입을 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간다면 테슬라의 순자산은 일단은 내려가지만 미국의 회계는 일단은
원금으로 일단 기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좀 떨어져도 테슬라가 뭐 크게 회계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반영은 되니까 그 시간차의 문제지. 그러면 어찌됐든 뭐 미국의 독특한 회계법 때문에 반영의 시기와 기준이 조금 다를 뿐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되거나 한다면 테슬라의 보유 자산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테슬라의 기업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비트코인으로 뭐 모델 3든 모델 Y든 살 수가 있다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US 달러로 사겠죠. 왜 비트코인을 계속 오른다고 판단을 하면 이걸로 사면 차가 계속 그 차는 감가인데 계속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재빨리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변동성에 기업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뭐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머스크는 참 재미있는 분, 그러니까 재미있는 정도를 떠나서 천재긴 천재인데 우리가 이제 천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의 천재가 이제 머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다가 회사 가치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테슬라의 경영인이 뭐 코인에 대해서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그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요소에서는 솔직히 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뭐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 이전에 테슬라를 투자할 때 머스크라는 이제 천재 CEO의 존재를 빼놓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스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트코인 등 이게 암호화폐 쪽에 좀 호의적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저는 약간 자사주 매입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뭐 10몇 프로를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 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테슬라는 그 이후로 약간 뭐 좀 누워 있지만 일단 회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또 이것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자사주 매입이나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위 요즘 말하는 뭐 팬텀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투자에 있어서 꼭 이래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 투자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일단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예전에는 2017년 이렇게 그때 막 2,500만, 2,700만 원 순간 막 찍고 할 때는 일단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투자의 영역이기보다는 뭐 투기 영역에 좀 많이 가깝지 않나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서 뿐만이 아니라 많이 오르는 이유를 몇 개 짚어보니까 그 중에 좀 생각을 좀 바꾸든지 물론 뭐 바뀐 지 좀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나중에 화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죠. 금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금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화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은 예전에 화폐였잖아요. 은도 예전에 화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냥 에셋,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산이면 어때? 그냥 가지고 있는 건 희소성인데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인베스팅은 아니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뭐 원유 지난해에 뭐 그 WTI 뭐 선물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기름에 투자한 겁니까? 금에 투자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폐 가치 하락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이용했고 실제가 우리 유가나 이런 거 만져본 적이 없잖아요. 기름 사려고 기름 선물 산 거 아니잖아요. 투자를 위한 거예요. 왜 투자를 했냐? 기업 가치,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물이었던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 식이라면
지금 사실 현금도 만져본 적이 없고 다 계좌 안에 숫자로만 보고 있는데 자산이라는 게 꼭 실물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되지 않나? 무형 자산의 시대인데. 근데 물론 이게 내재 가치가 있냐? 내재 가치는 없죠. 아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블록체인만으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냐?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걸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울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곳은 없잖아요. 뭐 거래소도 사고 파는 수수료고 결국. 그리고 그 투자자도 결국 트레이딩이 이익이지 그 자체에 내재 가치는 없잖아요. 내재 가치가 없는 거 오케이. 만져지지도 않는 거 오케이. 너 녹여서 금리빨을 만들 수 없는 거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지금은 워낙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희소성에 있어서 희소성이 보이지 않는 굉장한 가치가 됐는데 그게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아간다면 그것도 예전보다는 다시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져도 전저점까지는 안 떨어지지 않겠나. 뭐 하긴 뭐 전저점이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코인이라는 게 원래 변동성이 종특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화폐는 여전히 화폐 흉내는 낼지 몰라도 화폐가 될 가능성은 없고 사실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에셋, 그냥 디지털 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유동성의 홍수 시대에는 뭐 어느 정도 내재 가치는 없지만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블랙록도 심지어 투자 등급에 넣었고 뭐 좀 오래된 기관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개미들이 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기관들이 좀 나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예전에 2018년이나 뭐 이렇게 1, 2년 전만 해도 초반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그래서 이 노란색이 골드입니다. 말 그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뭐 금테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KRX 금계좌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금은 언제 유리하냐?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때 유리하죠. 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금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금이 갖고 있는 최대 약점. 비트코인은 만져지진 않지만 금은 진짜 만져집니다. 심지어 만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금이겠으니까 귀하니까 금이지. 그죠? 그리고 정한되면 녹여서 금이빨 뭐 반지를 만들어도 돼. 사용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갖고 있을 때 이자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금괴를 갖고 있어도 금괴 몇 톤을 갖고 있어도 설사 무슨 대통령처럼 금괴 200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자는 한 푼도 안 나오죠. 이자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이 떨어지든지 희발이가 없죠. 솔직히 딱 보면. 그런데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명목금리도 하락하는데 실질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금의 가치는 이제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기의 약점이 커버되는 거잖아. 그래서 금은 이 팬데믹 이후로 계속 올라가다 돈찌개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어느 순간 고점 찍고 내려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 좋아요. 왜?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 좋습니다. 왜? 작년 하반기부터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어려운 말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그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떴다는 거잖아요. 뭐 바이든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실제로 됐고, 트럼프가 뭐 난리 지길 줄 알았지만 별 문제 없이 그냥 꺼져졌고, 그러면 이제 뭐 부양책 쓰고 뭘 하고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물가가 올라가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미리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럼 위에 파란색은 뭐냐? 이건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인버스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금값도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실질 금리가 조금 반등했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금리를 뒤집어 놓은 금값하고 거의 똑같이 간다. 이 말인즉슨 금은 금리가 떨어질 때 매력적인 자산이구나. 그럼 왜 뻔한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실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냐면 그러면 디지털 금융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냐? 물론 유동성이 늘어나야 그런 내재 가치가 없는 무형 자산의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되지. 근데 금하고 똑같다고 보진 않아요. 금은
통화 정책에서 완화될 때 유리합니다. 재정 정책이 강력하게 나올 때는 금은 별로 힘을 못 써요. 왜? 재정 정책 쓰면 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잖아.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금한테는 최고 안 좋다니까요. 왜? 미국 국채나 금괴나 똑같이 안전하기는 안전한데, 심지어 똑같은 안전한 미국 국채에서는 금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금의 3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냐? 자, 그럼 비트코인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얘기해봐야 망신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뒤에 거 한번 얘기해보죠. 예전 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뭐, 이때만 해도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지금 요거만 지어놓으면, 한 최근 몇 개월만 지어놓으면, 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애교죠. 그죠? 자, 이때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시기가 재밌습니다. 자,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6년에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터지죠. 여름쯤이었나? 한 6월이었죠.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렉시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웬만한 국가에서 유동성을 확 공급을 했는데 브렉시트는 얼마 전에 첫 번째 합의가 나오잖아요. 5년 만에. 자, 돈은 그 다음날부터 풀렸고. 자, 일단 돈이 쫙 풀렸습니다. 일단 돈이 풀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돈들이 경기를 약간 끌어올립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우리 2017년 좋았잖아. 그죠? 그 2600을 처음 봤던 때가 그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꺾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물 경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금 같으면 차라리 이때부터 움직이겠죠. 그죠? 왜? 통화 정책에 더 예민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저리로 있었습니다. 저리로 있다가 마지막에 뭔가 이제 유동성은 풀려 있고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좀 살아나고 소위 말하는 실적 경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끄물끄물 올라갑니다. 그럴 때 많이 올라가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비트코인이 올라? 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통화 정책이 완화될 때, 금리가 떨어질 때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경기 부양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풀려 있는 건 기본이고 그 인플레이션을 좀 유도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빠르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올랐다가 왜 순식간에 꺼지냐? 2018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에 두 번의 급락이 있었죠. 자, 1월 말에, 1월 29일 아주 기억합니다. 그때 800 떨어져 캡처하던 그 순간 아주 기억하는데, 그때 왜 떨어졌어요? 채권금리 3%를 찍으니까, 이제, 뭐 어려운 말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냥, 뭐 힘들게 주식을 해. 그냥, 망할 이유가 없는 가장 안전한 채권,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해도 3%를 꼬박꼬박 준다는데,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 침체라고 하니까,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네? 그러면 지금은 채권을 해야 할 시기? 그러면서 한번 크게 떨어졌었고, 그러고 나서 좀 회복을 하더니 2018년 10월쯤에 또 파월 의장이 말실수를 한번 하죠. 2017년까지는 앞에 이제 2016년에 뭐 이제 풀린 유동성, 그 17년에 좀 좋았던 것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연준이 그때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때 기준금리를 높여놔야지 다음 위기에 대비한다! 라고 해가지고 2018년에는 무조건 4번 올릴 것이고, 스탠스를 바꾸지 않아요. 말만 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간다. 실제로 무조건 갔죠. 4번 올린다고 해서 4번 올린 해는 유일하게 2018년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이 좀 쩔고 있었죠. 첫 번째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가스가 폭발하면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라이터를 켜야 되는데 그 비트코인은 라이터가 경기 부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가 차는 건 뭐겠습니까? 유동성인데 2018년에는 초반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급락하는데도 연준이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냥 계속 간다. 라고 했고 이미 그때부터 뭐 맛이 가고 있었고요. 이때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뭐겠습니까? 2018년 10월쯤에 좀 전에 얘기했던 파월의 실언. 이 정도 4번 올렸으면 됐겠지. 시장이
이제 좀 봐줄 때도 된 것 같은데 4번 중에 4번은 이제 좀 상황 봐서 좀 빼줘야 될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금리까지 갈 길이 멀다 라고 해가지고 하면 작살이 나잖아요. 그때 같이 작살 난 겁니다. 같이 작살 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아닌가 보네. 그때 이제 뭐 페이팔 관련 이슈도 나오고 해서 뭐 블럭블럭 하다가 재밌는 게 유동성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가는 게 유동성은 사실 이때부터 풀렸잖아요.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이거 오른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왜 여기서부터 난리지? 9월부터잖아요. 네. 왜? 자, 9월로 돌아가 봅시다. 작년 9월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굉장히 높아졌. 그때 블랙 라이프 메럴 이런 거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수세로 몰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되고 이대로 가면 그때 무슨 얘기예요? 블루 웨이브 나오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서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등 이런 나라들은 혹시 모르니 대선 끝나고 보자라고 해서 8월 말부터 지수가 옆으로 가다가 대통령 선거 내서 바이든이 되고 연방 대법원까지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보이니까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때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파동은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경기 부양적 자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조금 이 느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부양적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까지 금이나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상대편이 떨어지니까 같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경기가 실제로 좋아져서 그런데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낮은 상황. 그러면 막말로 없는 셈 치고 투자 한번 해볼 만한 돈들이 생긴다는 거지. 왜? 나는 월급이 꽤 괜찮고 현금 흐름이 괜찮으니까 안 되면 존버하지 뭐. 존버했더니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야 가장 투기에 가까운 암호화폐 쪽으로 막판에 쫙 쏠리더라는 거죠. 요때가 있었고 요때는 더하죠. 요때는 뭐 브렉시트로 뿌린 돈은 뭐 코로나에 뿌린 돈에 비해서 그냥 애교니까 그 파장대로 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뭐 지금 와서 보니까 디지털 금 정도로 뭐 물론 가장 좋게 얘기하신 분은 미래 화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뭐 애플페이에서도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되는 곳은 되는데 되면 뭐 합니까? 안 쓰면 땡인데, 그죠? 뭐 결제가 될 수게 할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아무도 안 쓰면 그 유명한 말이 악화가 양화를 부착한다. 아니 비트코인 계속 오르는데 왜 이걸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년에 10% 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살 수 있는 물건 거의 없죠. 지금 당장 없으면 죽는 것들 제외하고는 다 미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왜 검소해요? 사람이 좋아서 검소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 자기는 내가 이거 100만 원 주고 맥북을 하나 산다. 내년에 사면, 1년에 20% 수익 나니까 내년에 사면 이거 똑같은 신형을 80만 원에 사는 꼴인데 뭐하러 지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데, 아까워서. 빌 게이츠가 길 가다가 $100 주지 않는다. 왜? 가다가 죽는 시간에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빨리 회사로 빨리 가는 게 맞다는 거잖아. 워렌 버핏이 돈을 안 쓰는 이유는 그 돈이 나중에 20%불 거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되면 뭐예요? 그게 디플레잖아요. 소비를 뒤로 미루는 거.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슬라이드는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일단 화폐는 안 되겠습니다만 디지털 자산 정도. 근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가 좋아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금이 강한 거고. 이런 그 특유의 자산 특유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에셋이라고 봤을 때 자산은 경기 부양적일 때.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들어올 때 빡세게 오르는구나. 지금이죠. 다 지나가서 하는 그런 얘기 하면 뭐하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놓치신 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도 샀다고 하기 너무 민망해서
아니, 솔직히 이렇게 이 결과를 모르고 있을 때 좀 이제 예전보다 좀 좋게 본다고 해서 의미 있는 비중을 비트코인에 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 2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뭐 해도 되겠지만 의미 있는 비중을 넣을 수는 없죠. 넣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분명 올랐는데 뭔가 수는 숨을 짓게 만드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던 돈쌤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안 갑니다.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서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뭐 사는 게 재미없으시면 한번 해보셔라. 늘 볼 게 생긴다는 거죠. 뭐 올라가 좋든 떨어져서 열받든 어쨌든 늘 보면 이제 잠시 외로움과 우울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건 여전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사실 뭐 결론을 뭐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부양적 디지털 애셋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화폐가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용화폐가 뭐예요? 뭐 신용화폐, 명목화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서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달러라고 종이 쪽지에 적었으면 그건 100달러라고 서로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용화폐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신용이 없을 때는 이제 뭔가 본위제를 썼잖아요. 거기에 은본일 때도 있었고, 금은 복본위제도 있었고, 뭐 금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금 현재는 본위제를 쓰지 않나? 본위제 쓰면 얼마나 깔끔하니까. 브레튼 우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 세계 어딜 가든 달러 35달러를 주면 금 인원수랑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때는 환율이 없어. 아마 거시 공부할 게 없습니다. 거시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환율하고 채권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만 그냥 채권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돼. 왜? 환율이 필요 없거든. 환율이 무슨 필요해? 그냥 어딜 가도 고정인데. 근데 왜 그 깔끔한 걸 안 씁니까? 화폐 가치가 지켜진다는 말은 그 말은 꼭 그 말 즉슨 디플레이션이에요. 예전에는 경제 공황이 정말 자주 왔습니다. 자연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경기가 늘어나려면 물론 많이 먹으면 저처럼 비만이 되겠지만 사람이 잘 자라려면 적정한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이제 발육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는 커져가고 그 기술은 발달합니다. 뭐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느렸겠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기술 발전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하다못해 농업을 하더라도 우리 뭐 모내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내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보릿고개 때 왜 하필 보릿고개입니까? 어쨌든 그게 쌀고개가 아니고 보릿고개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가능해졌어요. 그래도 부족했으면 보릿고개인데 예전에는 그냥 그 보리를 키우는 시기, 쌀 키우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나중에 뭐 이렇게 모내기에다가 뭐를 이제 촘촘하게 심어놨다가 나중에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레오로 1년에 2번 할 수 있는 이런 게 됐다. 그러면 어찌됐든 농산물의 생산은 늘어나죠.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이 늘어났는데 돈은 그대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락하는 거죠. 쌀값 폭락하면 사 먹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때는 뭐 대부분 또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 갈아엎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갈아엎는 일이. 쌀이 30% 풍년이 들면 돈이 30% 늘어나 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평소보다 30%의 밥을 더 먹던가 해야 되는데 둘 다 잘 안 되잖아요. 본위제에선 돈을 풀 수가 없고 사람들 밥 먹는 거기니까. 그러면 계속 폭락이라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그때는 다 공황입니다. 공황. 돈이 너무 귀해서 돈보다 귀한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귀하니 웬만한 건 사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갈 리가 있나.
그래서 돈을 늘리자. 그게 어려운 말로 뭐 총수용 뭐 이렇게. 예, 일단은 돈을 풀게 만들고 그래도 안 쓰면 뭐 정부가 뭐 뻘짓을 해서라도 돈을 돌리는 게 재정정책이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기 때 뭐 달러 이제 끝났다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유타주에서 뭐 유타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이제 연준하고 분리돼 가지고 그냥 찍지 않겠다. 돈을 딱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딱 어느 정도 유타 달러를 해놓고 찍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타 사람도 유타 달러 안 써요. 왜? US 달러, 연방 달러는 계속 찍어낼 거니까 쓰려면 이걸 써야지. 왜 가치가 지켜지고 심지어 올라갈 만한 그걸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습니까? 매도가 아니고 결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만약에 다른 거 다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면 이제 우리는 현대판 뉴 디지털 공황을 겪게 된다. 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다 쓰레기고 사기냐? 그건 아니고 뭐 지금 금 화폐 아니지만 자산으로서는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화폐 시대로 넘어온 이후로 경제 위기는 뭐냐? 인플레이션이죠. 왜?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푸는 형식으로 하니까 생산성이 10% 늘었는데 돈이 한 30% 늘어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게 완전 추세를 잡고 한번 쭉 하이퍼로 나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중리 사니까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디플레보단 인플레가 잡기가 쉽고 우리의 인류의 경험과 연구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다시 하는 것도 사실 테슬라를 결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뭐 별의별. 그래서 저는 전망은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가격은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입지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특히 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인 거 이제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ETF가 나왔죠. 유럽에서 ETP나 ETN 이런 형식으로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ETF는 캐나다가 처음이에요. 사실 ETF라는 게 제가 더노리 스쿨 이런 데서 ETF 뭐 광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하냐면 ETF가 딱 되는 순간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ETF 시장이 워낙 커진 거고. 그런데 재밌는 게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약간 하고 있는 게 유럽은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 화폐 유로화가 뭐 마이너스니 차라리 비트코인이 가만만 있어줘도 될 것 같으니 미국보다는 오히려 더 흥할 환경이 아닌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었고 그게 지금 이제 캐나다까지 넘어갔고 좀 있으면 이제 미국 물론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죠. 그 블랙록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ETF를 이제 직접 용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 기관이 좀 중심이다. 얼마 전까지 예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을 했는데 이제는 김치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끼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동아시아보다는 이제 서부 쪽, 특히 기관 쪽의 움직임이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연준이나 재정정책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돈들이 좀 가 있을 만한 데를 좀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재정정책도 지금 좀 이따 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빠르게 집행되거든요. 특히 현금 지급, 1,400달러씩 현금 지급도 뭐 3월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굉장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다면 한 곳에 쏠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그게 증시가 된다면 더 이제 과열 논쟁이 깊어질 거고 부동산이 되면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 건데 그때 암호화폐 시장이 유동성을 좀 흡수해 주는 거를 좀 미국 정부나 각국 중앙은행이 약간 눈을 감는다라고 하기지만 약간 좀 용인한다면 그런 시장으로 유동성 흡수, 인플레이션 에어백 정도로 쓰는 그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용인한다면 그것도 괜찮고 그걸 눈치챈 기관들이 적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까기 바빴던 기관들도 이제는 오히려 상품을 내놓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메시아가 계시네요. 이게 전 연준 의장이고 지금 재무장관 옐런인데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그 신의 가호를 내려주셨는데 이걸 보고 사신 분들은 그 이후로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좋았을 텐데 일단 재무장관인 옐런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뭐 일단 재무장관이니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거라고 하면 승인한 건 다름없어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뭐 투자하는 사람들의 내재 가치가 있다 없다 뭐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의 결제 가능성 블라블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화폐라는 걸 운영하는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화폐로 했다가는 이제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예측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밴드가 넓으니까 오르면 저렇게 오르고 뭐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그거를 이제 그 정부 화폐랑 뭐 교환을 정부가 보장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뒷감당을 이제 하기가 힘드니 정부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이 좀 빠르게 공급되고 재정 정책도 같이 자극을 하고 있으니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좀 흡수되고 하는 거야 뭐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좀 정리해야 될 때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무리 단도리를 지어야 할 때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 특성상 또 변동이 클 겁니다. 그 시장이 그 눈치를 채고 그럴 때 뭐 투자자나 제가 지금 뭐 SBS 아침에 하는 뭐 이상한 걸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른 작가분이 뭐 어디 사례자를 찾으신데 어떤 사례자를 찾냐라고 했더니 비트코인이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함부로 투자했다가 이제 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연결을 해달라 그런 걸 취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비트코인 한다는 사람 이제 좀 찾아봤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 때문에 최대 피해자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이래 투자 안 한 사람들이요. 이런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작가분도 동감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위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위에서 난리 난다고 어떻게든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런 뭐 저는 정말 조금 한 거고 이제 주변에 좀 하시는 분들 해보니까 뭐 피해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뭐 자랑을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용케 어떻게든 다 찾아내가지고 방송을 하셨더라고. 그건 뭐 거래소에다가 뭐 돈을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고 뭐 사달라고 돈을 막 세상에 그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셨다 뭐 그런 거 방송이 나갔던데 제가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좀 생기고 하면 그 명분으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할 거다. 지금 규제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연준은 비트코인을 활용을 할 시기. 근데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의 권위, 특히 이제 달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제권, 뭐 기축통화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통제권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정책을 썼을 때 소위 잘 안 먹힌다는 거지.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건데 그때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높은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뭐 이런저런 장치들을 마련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다 돼 있죠. 좀 있으면 다 과세도 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미리 파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하나의 그냥 디지털 자산이고 이게 이제 CBDC, 그냥 컨트롤 백커 디지털 커런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헷갈려 하시는 게 얘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던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발행 관리하는 화폐인데 디지털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을 보냈어요. 이게 디지털 화폐냐?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디지털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기존의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왜 손으로 써가지고 보내기도 은행에서 창구에서 직접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모바일 뱅킹을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디지털 커런시라는 건 우리 이체를 받을 때 은행 통장에 하나도 없으면 못 받잖아. 계좌가 없으면. 그죠. 근데 현금 10만 원을 줄 때 뭐 지갑에 넣으면 되고 지갑 없으면 주머니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라고 치면 그냥 폰만 있으면 폰이 디지털 지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 거래가 아니고 뭐 서로 은행 연결해 가지고 카카오뱅크로 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카카오톡이 인증을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페이스북도 뭔가를 좀 하고 있고. 이게 뭐겠습니까? 내 소셜 계정이 하나의 지갑이 돼서 은행 계정이 없어도 그 지금 은행 거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갑처럼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고 이체할 수도 이체 받을 수도 있고 결제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손에 가죽으로 된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중국이 이게 제일 열심히 하는데 중국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이 미국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원자재가 미국은 이제 막 원래 기름도 많이 나오고 셰일 기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도 졸라게 밀겠다고 그러고 여하튼 근데 중국은 에너지 원자재 제조업을 해야 되는 나라가 원자재가 자기 땅에서 별로 안 돼요. 중국도 땅이 넓어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좀 있긴 한데 채굴이 미국보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서 중국에서는 유가가 뭐 얼마를 가야 이게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솔직히 말해서 미국 때를 잘 안 탄 곳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중국이. 왜?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미국이 분절되면 이제 예전처럼 신냉전 체제로 가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남아있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죠. 일단 미국 손도 덜 타 있고, 자기한테 좀 우호적이고, 그리고 원자재. 그럼 뭔가 산업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다 항구를 깔고,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제 시스템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뭐, 공산은행이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넓고 나라도 많은데, 특히 막 부족별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온 천지고 은행 지점을 세워가지고, 그 은행 계좌 발급해주고, 뭐, 그게 보통 일이냐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제 구호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제 마을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전기가 필요하대요. 아, 그래. 사람이 살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했는데 사실 자기들은 수도가 필요하죠. 일단 전기도 없어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물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다 휴대폰은 들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TV가 보급되지 않아도 돼요. 지상파 시스템이 없어도 돼. 다 폰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하고 와이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안화가 좀 편의성을 많이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웨이신, 위챗, 텐센트 이런 걸 깔면 그 자체가 은행 계좌가 되는 거지.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 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리브라를 왜 하려고 했어요? 페이스북 유저가 뭐 연간 한 번이라도, 월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한 28억 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26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아요로 이렇게 장사할 수 없으니까 지갑으로 가자. 이게 리브라였고, 근데 리브라는 그냥 예전에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달러랑 이거 다 섞어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그냥 죽는다 해가지고 꺼지고, 지금 달러하고 1대1. 그냥 달러의 통제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달러에 더 도움이 되려는 뭐 달러 1하고 그 다음 1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 건데 그거의 중앙은행 버전인 거예요. 심지어 한국은행도 이거 연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예전보다 지금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화성에 이제 뭐 도착해가지고 영상도 보내는 시대에 은행을 다 통해가지고 뭔가 은행을 다 깔아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구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폰 다 있고 그리고 소셜 계정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은행 계좌처럼 쓸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지금은 당장 비트코인 유동성 흡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 달러나 일단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특히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갈 때 마이너스 금리가 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금 때문이잖아요. 현금은 엄밀히 말하면 무기명 제로 쿠폰 채권이잖아요. 그죠? 제로 쿠폰이면 이자 안 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자 안 주는 채권이 뭐 좋아하는데 이자가 마이너스면 이자 안 주는 채권이 겁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다고 하면 다 현금으로 짊어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침대 밑에 깔아놓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권끼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리테일,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못 가니까 중간에서 은행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들 주가 보십시오. 작살났습니다. 자기들은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당신도 마이너스 해드릴게요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그 장독에 숨겨놓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디지털이니까 뭐 소위 말하면 까면 다 나오는 거지 뭐. 그리고 그 거래 내역까지는 아니라도 이자율을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녹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정말 마이너스 금리를 안 가려고 정말 머리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로라는 선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힘들다면 이 안에서 뭔가 세밀하게 정책을 하고 팔로잉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전산화가 돼야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핀셋 정책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연준이 할 수 있다면 통화 정책으로 나올 것이고 연준이 할 수 없으면 재정 정책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기정사실입니다. CBDC도 특히나 중국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이스 X나 뭐 여러 가지 스타링크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소셜 계정을 갖고 있고 일단은 와이파이가 터져야 되는데 또 그 아프리카에 다 뭐 기지국 위성을 다 꽂으려는 게 힘드니까 저 위에도 위성을 깔아가지고 그냥 음영 지역 없이 그냥 쫙 깔리면 이제 아직까지도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 혹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다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은행은 데이터를 얻어서 데이터를 뭐 사람 식별 정보만 지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면 지금보다 더 세밀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궁극에는 마이너스 금리도 효과를 내려면 현금 없는 그러니까 진짜 현금, 쟁여놓은 종이 현금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유일한 기술적 대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갈 것 같고 자 그럼 결론을 들어오면 제가 첫 번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예전처럼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이전에 지금 증시도 과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예를 들어서 20% 정도 꺼지거나 아니면 20% 정도 계속 올라가거나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를 분석을 골드만삭스가 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S&P가 뭐 나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S&P는 지금 보면 올해 한 5% 되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보면 한 20% 정도 올랐죠, 그죠? 작년에 한 14% 얼마 정도 올랐고 올해 한 5%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게 연말까지 이어져서 20%더 간다면 이제 미국의 경제 7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전년 대비 8.8%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도찐객진이면 뭐 8.6% 정도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20% 정도 빠지면 8.2% 정도의 증가로 끝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증시가 20% 정도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긴 한데 그렇게 해도
미국 소비나 이런 것들 많이 돌아오는데, 그럼 결론, 비트코인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은 지금 부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1조 달러가 1조 달러가 됐다고 하지만 미국 전체 주식 비중의 보유 주식에 비하면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크게 2017년 때 무너졌을 때도 뭐 사실 시장이 크게 영향을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좀 과하게 반응을 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거고,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로지 희소성에 기반한 이제 그 투자 가치 차익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거는 심리적 효과인 거죠. 심리적 효과라서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금리가 쭉 빠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1%가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급락을 했던 건 좀 되돌린 거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이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게 그때 잠깐 튀었던 2020년 6월 달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던 또 기억이 나실 거기 때문에, 현재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조금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투심이 좀 지켜진다고 해야 되나? 위험선호, 그러니까 위험선호의 끝판왕이 건재하고 오히려 계속 가니까 투자 심리를 좀 받쳐주고 있어서 시장의 자근자근한 리스크들은 이걸 그냥 오히려 좀 누르고 있는 듯한 심리적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급락하면은 뭐 약간 이걸 좀 반영할 수 있겠죠. 투심이나 이거 약간 수급상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수급상의 변화는 대부분 뭐 추세가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진폭이었던 게 대부분이긴 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넘어서 지금 테슬라가 뭐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테슬라가 크기로 치면 뭐 미국의 한 5번째인가요? 뭐 그 정도 되죠? 많이 커져가지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테슬라가 막말로 망하면 지수는 망할까? 물론 기술주에 대한 심리는 박살나겠죠. 근데 지금 팡 중에서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요. 테슬라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기의 수익 모델로 벌기보다는 이제 크레딧을 팔아서, 탄소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버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는 그 십몇 년 동안 적자가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화답을 한 건데, 그리고 근데 다른 기업들은 사실 뭐 돈이 너무 많잖아. 돈 너무 많이 벌고. 그래서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연끌을 해서 대출 연끌을 해서 뭐 테슬라를 몰빵했는데 떨어지면 개인은 망하겠지만, 기업들은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금융시장에서 그냥 조달했습니다. 그거 테슬라도 유증하고 했잖아요. 뭐 그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조달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빚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든 금융위기는 어떤 회사가 부도가, 어떤 펀드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은행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줘가지고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 그냥 반토막급 이제 크래시가 오는 건데, 얘네들은 은행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판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은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빌린 돈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설사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파산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신용 경색이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전의 위기, 뭐 롱텀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펀드라 은행들이 그냥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돈을 많이 빌려줬다가 같이 망했기 때문에 그때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쭉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경기 부양적인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보면 해석하기가 쉽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언제 좀 경계를 해야 되냐.
부양 정책이 후퇴할 때,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좀 격한 반응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유동성을 줄이고 부양 정책이 좀 후퇴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연준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걸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때는 어떤 게 아니고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비트코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위든 아래든 시장에 미치는 건 심리적인 효과 이상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거고 심지어 테슬라도 극단적으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렇게 막 시장을 확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테슬라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뭐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별의별 것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또 이에 대한 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제가 강의 때 뭐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빠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만든 톡방을 이제 이용해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이런저런 건설적인 대화 계속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혹은 테슬라의 가격 변동이 시장의 하나의 하락 트리거가 될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